30년 동안 우리 주머니에서 매달 7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건물만 들어가면 끊기는 5G, 해외 나가면 하루에 15,000원 뜯기는 로밍비, 욕하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썼던 통신사들. 그런데 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했거든요.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7,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떠 있고 기지국 없이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30년간 쌓아올린 왕국이 하늘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 통신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통신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겁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많은데 서비스는 그만큼인가 싶은 거죠.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월 평균 통신비는 5만 6천 원을 넘었는데 이게 10년 전보다 오히려 20%나 오른 수치입니다. 무제한 요금제 하나 쓰려면 7만 5천 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은 똑같은 무제한 요금제를 월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공하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한국의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부터 시장을 장악한 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 세 회사였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기지국을 깔면서 통신 인프라를 독점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A통신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B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B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요금은 비슷하게 비쌌고 서비스 품질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2014년에 단통법이라는 게 시행됐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서 결국 요금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는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신사 수익이 남으니까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거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 발언은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요금은 안 내렸으니까요. 결국 단통법은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가 결정됐고 2025년 7월부터 사라집니다. 10년간 소비자에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5G 시대가 열리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통신 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면 5G가 끊기고 지하철에서는 자동으로 4G로 전환됐습니다. 5G 요금을 내면서 4G 서비스를 받는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고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죠. 세 개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소비자는 그 안에서 선택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신 3사는 이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땅 위에 촘촘히 세운 기지국이 자신들의 왕국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OECD 통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5G 기지국 수가 593개로 세계 1위입니다. 2위인 리투아니아의 263개와도 큰 격차가 나죠. 전국 어디서든 LTE와 5G가 터지고 산골 마을에도 기지국이 있는 나라, 이런 곳에서 누가 굳이 다른 걸 쓰겠냐는 게 통신사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늘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통신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50만 원짜리 안테나 장비를 사서 설치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쓰겠냐고요. 당시 스타링크는 수신 장비가 50만 원이 넘었고 월 사용료도 시용료도 10만 원 이상이었으며 속도도 유선 인터넷보다 느렸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시점에서 스타링크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통신사들이 놓친 게 있었는데 바로 기술의 발전 속도였습니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매달 수십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1,000개를 넘었으며 2023년에는 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위성이 많아질수록 서비스 품질이 좋아졌고 속도는 빨라지고 끊김은 줄었으며 가격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처음부터 접시 안테나를 영원히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건 과도기적 장비였을 뿐이고 그의 진짜 목표는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이 다이렉트 투 셀입니다. 영어로 다이렉트 투 셀, 직접 연결이라는 뜻이죠. 2024년에 스페이스X는 미국 통신사 T-모바일과 손잡고 이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는데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에 직접 문자를 보내고 통화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접시 안테나도 필요 없고 별도의 장비 설치도 필요 없이 그냥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면 됐습니다.
이 기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통신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술이거든요. 지금까지 휴대전화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그 신호가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가고, 기지국은 유선을 통해 상대방 근처의 기지국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 기지국이 상대방 휴대전화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기지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고, 기지국 없이는 통화도, 문자도, 인터넷도 불가능했습니다. 통신 3사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국에 기지국을 세우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한국에만 수십만 개의 기지국이 있고, 이걸 새로 구축하려면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거죠.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벽이 통신 3사의 성벽 역할을 했으니까요. 다이렉트 투셀은 이 성벽을 무력화시킵니다.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성과 통신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 곧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땅 위에 기지국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2025년 상반기에 스페이스X는 다이렉트 투셀 1세대 위대 위성군 약 400기를 완성했고, 글로벌 커버리지를 위한 최소 네트워크가 갖춰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의 2위 이동통신사인 KDDI가 아시아 최초로 다이렉트 투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포함한 약 50종의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송수신, GPS 위치 공유, 재난 경보 수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의 위력은 재난 상황에서 증명됐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덮친 지역에서 서비스 첫날에 27만 대의 휴대전화가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셀에 연결됐거든요. 지상 기지국이 모두 파괴된 상황에서도 통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늘만 보이면 어디서든 연결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점화가 되고, 태평양 위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이 되고,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도 영상통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통신 3사에게 특히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로밍이에요. 해외여행 가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공항에 내리면 어김없이 문자가 오죠. 로밍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됐다는 안내인데, 하루에 10,000원에서 15,000원씩 나가고, 일주일 여행이면 70,000원에서 100,000원 넘게 뜯기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로밍의 구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쓰면 현지 통신사의 기지국을 빌려 쓰는 건데, 우리 통신사가 현지 통신사의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청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중간 단계가 많으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대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포켓 와이파이를 빌리거나 현지 유심을 사는 방법이 있었지만, 포켓 와이파이는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현지 유심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문제가 있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로밍을 썼고, 통신 3사는 이 구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지만 업계에서는 로밍 매출이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원가 대비 마진율도 높았습니다. 다이렉트 투셀은 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스타링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파리에 가든 뉴욕에 가든 도쿄에 가든 똑같이 폰이 터지거든요. 현지 통신사 기지국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전 세계를 커버하니까요. 굳이 하루에 10,000원씩 내면서 로밍을 쓸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스타링크 월정액에 이미 전 세계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스크의 위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거의 매주 스타밍크 위성을 발사하고 있고, 2025년 12월 현재 지구 저궤도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은 7,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저궤도란 지구 표면에서 200km에서 2,000km 사이의 높이를 말하는데, 일반 통신 위성보다 훨씬 낮아서 신호 지연이 적고 속도가 빠릅니다.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42,000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통신 3사의 저궤도 위성은 몇 개일까요? 0입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한국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제라도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 14기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격차를 메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위성과 발사체와 지상 인프라입니다. 머스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스타링크 위성을 직접 만들고, 펠컨과 스타쉽이라는 로켓으로 직접 쏘아 올리고, 전 세계 지상국을 운영합니다.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해결하는 구조죠. 한국은 어떨까요? 위성 제작 기술은 있지만 대량 생산 체계가 없고, 발사체는 누리호가 있지만 아직 상업 발사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한 번에 수십 개의 위성을 실어 나르는 동안 한국은 위성 한두 개 발사에도 국가적 행사를 치러야 하는 수준이에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 시작해도 스타링크 수준의 위성망을 갖추려면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머스크는 큰 4만 개의 위성을 완성할 겁니다.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어요. 통신 3사도 이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자체 개발이 아니었어요. 바로 스타링크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에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같은 날 SK텔레콤과 KT가 스타링크 공식 파트너로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가정용 요금제는 월 8만 7천 원이고 데이터는 무제한이며 장비인 스탠더드 키트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서울 지역은 첫날부터 수요가 몰려서 보증금을 내고 대기 명단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표면적으로는 협력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항복에 가깝습니다. 30년간 통신 3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랬거든요. 기지국이라는 인프라를 소유하고 그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기업이 자신들의 망을 사용하면 망 사용료를 청구했고 인프라를 가진 자가 돈을 버는 구조였죠. 쉽게 말해서 통신사들은 통신망이라는 땅을 가진 지주였습니다. 스타링크 재판매는 이 구조를 뒤집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머스크의 위성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인프라를 소유한 쪽이 스타방크로 바뀌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넷플릭스에게 우리 망 쓰려면 돈 내라고 큰소리치던 지주였는데 이제는 머스크에게 위성 좀 쓰게 해달라고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재판매 수수료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30년간 소비자들이 통신사에게 겪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통신사들이 스타링크에게 겪는 구도로 바뀌는 겁니다. 머스크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중국도 하늘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는 거왕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중국어로 국가망이라는 뜻이고 스타링크에 대항하는 중국판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104기의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고 최종 목표는 2035년까지 13,000개예요. 또 다른 프로젝트도 있는데 챔파라는 이름의 민간 위성통일 사업입니다. 중국어로 1000개의 도치라는 뜻이고 상하이 시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5,000개를 목표로 합니다. 중국은 두 프로젝트를 합쳐 총 28,000개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인 거죠. 한국 입장에서 이건 복잡한 상황을 만듭니다. 미국의 스타링크와 중국의 위성망이 동시에 한국 하늘을 덮게 되는 거거든요. 양쪽 모두 자국 기업의 위성 인프라를 사용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 서비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주권의 문제예요. 데이터 주권이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문자, 인터넷 데이터가 어느 나라의 위성을 통해 오가느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미국 위성을 쓰면 미국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중국 위성을 쓰면 중국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위성을 소유한 쪽이 마음만 먹으면 통신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영해 내에서 스타링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요. 주권 침해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자체 위성망이 없는 나라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편에 서거나 중국 편에 서거나 아니면 둘 다 쓰면서 양쪽 눈치를 보거나 어느 쪽이든 독립적인 결정권은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년간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했던 3사가 흔들리고 있고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셀 기술이 기지국이라는 그들의 성벽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밍 수익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위성 서비스 재판매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생기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 품질도 좋아지며 전 세계 어디서든 폰이 터지는 세상이 오니까요. 30년간 욕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통신사들이 힘을 잃는 건 통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봐야 합니다. 통신망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의 신경망이거든요. 모든 경제활동, 모든 금융거래, 모든 군사통신이 이 신경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신경망을 외국 기업이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생겼고 미국 정부가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루아침에 한국의 통신이 마비되는 거죠.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기업은 결국 자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통신망으로 활용되며 그 전략적 가치가 입증됐습니다.
30년 독점 기업의 몰락은 통쾌합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 세워질 깃발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해요. 태극기일까요? 성조기일까요? 아니면 오성훈기일까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서늘한 현실입니다. 편리함에는 대가가 있고 그 대가가 통신 주권의 상실이라면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밉지만 국내 기업을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혁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